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철학 아카데미에서 인문 독서 아카데미 일환으로 신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저희들이 첫 시간을 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기 보름 전에도 비가 왔죠.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화상 너머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걸 약간 좀 돌아보게 되면 안티고네 신화를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은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많은 철학자 그다음에 이론가 등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독법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안티고네의 어떤 그 의미, 작품의 의미 또 신화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헤겔이 이제 제일 먼저 안티고네에 대해서 작품 자체 또 인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어떤 그런 철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헤겔은 안티고네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안위, 공공 질서를 염두에 두었던 크레온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적으로 정신이 좀 덜 성숙한 존재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헤겔의 독법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락강 같은 경우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그래서 안티고네를 이제 상징계의 어떤 흠집을 내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욕망의 죽음 충동,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주의상승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좀 추구했던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헤겔 또 락강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특히 페미니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리가레이도 그렇고 벨기에, 프랑스 국적 획득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버틀러 같은 미국의 이제 퀴어 이론가도 나름대로 이제 헤겔 독법도 그렇고 특히 락강의 독법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런 기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프로적인 모션 이제 약간 더 붙여서 크레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 같은 경우도 특히 오이디푸스 왕 가문의 어떤 이제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 건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오만함, 신들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반항.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문학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소크레스의 이제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이제 후대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르네상스 시대, 때로는 19세기, 18세기, 20세기에 돌아가지고 많은 작가들 또 이제 관심 있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쓰기죠. 그러니까 리라이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포로는 이제 하이크리트리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통틀어서 신화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차제 이제 국내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품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연구서를 낸 학자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1강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 이제 저희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신화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라고 하는 이 주제하고도 이제 걸맞게 현대에서 과거의 신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좀 해체하면서 다시 해석하면서 재수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때 방점을 짓고 안티고네 작품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이제 그것과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신화를 가지고 이제 같이 살펴볼 작품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알베르 캐미의 시시푸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너무 뭐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시푸스 신화하게 되면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뭐 누구나 한 번쯤 그죠 다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물론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한데 이 그 시시푸스 신화에 대한 약간의 좀 이해 해석에서 약간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놓고 시시푸스 신화에 대한 재해석, 뭐 이렇게 뭐 해체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독법보다는 전통적인 해석에 약간의 어떤 살을 좀 더 붙인다 그럴까, 뭐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캐미 전체의 어떤 그런 뭐 사상 또 문학에서 볼 때 그 시시푸스 신화라고 하는 이 책, 그 신화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 위치를 좀 가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시푸스 신화 이게 용어가 조금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 그 15페이지 주 1번에 그 줄을 달아 붙여놨는데 주에 좀 오타가 났는데 제가 요거는 다시 그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 밴드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은 보통 이제 불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시지프라고 해요. 시지프. 그러니까 시시포스가 또는 시시푸스가 불어로 하게 되면 시지프니까 이제 불어로 할 때는 시지프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까미 그 전공하신 김화영 선생님이 그 민음사 책세상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내실 때도 시지프 신화라고 번역해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 타이틀을 시지프 신화라고 붙였는데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시지푸스 신화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그래서 시지푸스 하게 되면 영어권적인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읽고 그 발음을 할 때, 표기를 할 때, 그 뭐죠, 이제 그 자국화보다는 이제 그 발음을 살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라보로 보게 되면 시시포스입니다. 시시포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과 관련지어가지고 제가 좀 창피당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이제 원로 스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이제 뭐 그냥 저희들 철 모를 때니까 시푸스 이걸 놓고 선생님 이거는 시푸 신화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어 쪽에서는 이제 자국화라는 거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푸 신화도 틀린 거고 시푸스 신화도 틀린 거고 시시포스라고 해야 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플라톤도 그렇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다 원어식으로 발음을 해주면서 왜 이것만 시푸라고 발음하냐고. 그래서 그 이제 하여튼 뭐 그때 이제 가르침을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편한 대로 때로는 시푸스 신화 그다음에 시푸스 신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더라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 약간 좀 제 이제 말이 좀 빠르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될수록 천천히 그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철학 아카데미 2011년 인문독서 아카데미의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신화는 시지프 신화입니다. 특히 캐미의 저서 시지프 신화를 믿듯 시지프인데요.를 조금 좀 같이 깊이 있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야 입시 때문에 까미 그때는 발음도 까미가 아니라 까무스였지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들어본 거고 그다음에 이방에 썼다 시푸스 신화 썼다 이런 정도 알고 이제 그냥 나오게 되면 단답형으로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불문학을 하려고는 꿈을 못 꿨고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팔자 때문에 이제 불어문과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불작품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불문학 작품을 접하게 이제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작품이 이거야. 이방인입니다. 레트랑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 그러면 보통
불어를 배우고 조금 좀 불어를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작품을 좀 읽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불어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아마 두 번째로 아마 추천하는 책이 이 책일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책은 뭐냐? 그 어린 왕자예요. 부티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방인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번째로 추천을 받는 책인데, 물론 그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은 뭐 일단 동사 변화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익숙한 뭐 그런 쪽이고, 그래서 동사 변화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썩 어렵지 않은 그런 문장들로 돼 있는데 내용은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저 기억이 정확하면은 이방인 열심히 보고 뭐 번역본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시시프시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불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 갔다가 뭐 같이 뭐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뭐 그냥 뭐 베낀 거죠, 그죠? 뭐 뒤에 나온 얘기 뭐 부조리가 어떻고 반항이 어떻고 뭐 이해도 안 가는 얘기를 뭐 이렇게 그때 모르겠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해하셨는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불어책을 주문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불문학책을 원서를 구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광화문에 금강제 맞은편에 범한 서적인가라고 하는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어책 원서를 판 거야. 그래 이제 뭐 그때 공부를 해보겠다고 집에서 돈을 이제 뭐 책 이제 살려고 돈을 이제 뭐 받아 쓰는 거 용돈 쓰려고 받아가지고 범한 서적 가서 이방인 책을 원서를 샀어요. 그 프랑스 아이들이 이제 책이 물론 뭐 포켓판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바칼로리아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고 뒤에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네가 한번 이거를 뭐 이 책을 네가 이제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읽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논술을 연습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 이제 뒤에 봤더니 뭐가 문제가 있어. 해석도 안 됐죠. 근데 문제를 하여튼 안 거예요. 이런 게 있다. 혹시 우리 그 가르치면서 그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안 되겠지 그랬는데 중간 기말 시험을 딱 봤더니 그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문제를 알고도 답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죠? 왜냐? 첫 번째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뭐 그때 저희들 그때 대학 이제 학생들 사이에 지금이야 놀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카드가 유행했어요, 카드.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 용돈 컴퓨터 돈 따먹는다고 밤새가면서 마이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막 카드 해가지고 그거 하다 밤새가지고 시험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시험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들어가가지고 눈앞이 깜깜하지. 문제는 아는데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그때 썰빠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채웠는데 그게 선생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기억에 성적이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그죠? 좀 부끄럽고, 그 다음에 하여튼 20세기 불문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되게 좀 창피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학점, 저희 때는 재수강을 하더라도 이게 나쁜 학점이 나와. 표시가 있다. 지금이야 이게 다 말소가 돼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재수강하게 되면은 A 학점까지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워지는데 저희 때는 성적표를 띄워보게 되면 그대로 다 남아가지고 하여튼 어디 가서 자랑을 거는 못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꺄미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여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불문학을 전공하고, 또 제가 이제 전공한 작가가 꺄미와 하여튼 친구이자 동지이자 그죠? 왼수처럼 지냈던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 그래서 사르트르를 공부하다 보니까 꺄미를 몰라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꺄미에 대해서 제가 좀 학교 다니면서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좀 꺄미도 열심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철학 아카데미에서 꺄미 강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오늘 또 좀 강연 중에 조금 좀 선생님들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탄 없이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 기억이 정확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특히 뭐 까미말을 따로 이렇게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 제 생각으로는 이제 까미와 사르트르는 1905년생이고 까미는 1913년생이니까 둘 사이에 8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까미가 일찍 죽었어요. 1960년에 뭐 하여튼 뭐 교통사고로 이제 뭐 일찍 죽었는데 사르트르는 1980년까지 살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비교도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점에서 이들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좀 그 다를까라고 하는 그런 뭐 비교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제가 사르트르 탄생 100주년 때, 그 다음에 까미 탄생 100주년 때 사르트르와 까미를 뭐 비교한 또 정치사상, 사회사상을 비교한 그런 책을 한 2권, 3권 정도 그 번역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책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사르트르, 뭐 벌스죠. 꽁트르 이제 까미인데, 이 책이 작년 2020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 좀 따뜻한 책인데, 이 책은 지금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와요. 하이데커의 몹설, 사르트르와 멜로폰티 등등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사르트르와 아롱도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는데 아롱은 제가 좀 많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르트르와 아롱은 그 프랑스에서 나온 책을 지금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퍼를 넣어놓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해줄지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낸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프랑스 20세기 지성사 또는 문학사에서 그 사르트르와 까미의 어떤 그런 이상이 어떻게 되고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사상 그다음에 문학의 어떤 그런 특히 미학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좀 다르고 어떤 점에서 좀 공통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기울였던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 되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저 이제 그 시시프 신화와 관련지어서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까미가 다른 많은 그런 이제 그 신화적인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시시프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까미를 처음 접했을 때도 이 질문이 저의 어떤 촉수에 잡혔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이제 오늘 이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확실한 답을 못 얻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짐작 겸 상상 겸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섣부른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까미 시프 신화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독자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 나는 시프 신화 시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던졌던 도대체 왜 까미가 그 시프스 신화 시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몸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한 몸신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거의 던지지 않고 바로 그죠? 이렇게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읽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질문은 까미의 시프 신화를 이해하고 또 시프라는 그런 신화적 인물을 까미가 애지중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까미의 철학 문학 세계에서 시시프 신화 그리고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지금 국내 번역본이 한 5대 종류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환 선생님께서 이제 까미 전집을 번역하시면서 책상에서 낸 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희 후배 겸 이제 제자가 번역한 책인데 연암사가라고 저도 이제 그 사르트르와 까미 번역서를 낸 그런 출판사인데 이 책을 이제 저는 이제 참고를 하는데 번역이 좀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까미의 시시푸스 신화를 번역한
그 이제 번역자죠. 그러니까 연구자 중에는 가장 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 감각이,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감각이 비교적 그 라떼면이 아닙니다. 아주 그 좀 현대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좀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그 후배 겸 제자가 저한테 이제 준 책이니까 뭐 이제 소중히 보는데, 하여튼 어떤 책을 참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늘 역사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40이 좀 넘었어요. 근데 조금 예, 번역을 할 때는 30 중반 뭐 이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하고는 이제 감수성이 좀 틀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도대체 시지프스가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타이틀을 붙여보았고요. 시지프 죽음을 극복한 자라고 이제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지금 그 신화 내용은 그다음에 시지퍼스 신화죠.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제가 뭐 조금 좀 뭐 더 살을 좀 붙인 겁니다. 시지프 신화의 주인공 시지프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선 그 내용을, 신화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시지프는 아주 영리한 인간, 어쩌면 인간 중에, 그죠, 여태까지 뭐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뭐 똑똑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인간이라고 뭐 얘기됩니다. 죽어서 특히 명부 하계죠. 그러니까 하데스가 지배하는 명계 지하에 갔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 꺄미가 밀어넣었던 이유 때문에 꺄미를 자기 몸신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지프스를. 그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오르페우스 신화 있죠. 그러니까 뭐 지하에 갔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건데, 오르페우스도 좀 뭐 그 실패한 그런 건데 명계에 갔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인간이라고. 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인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AI가 발달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뭐 이런 뭐 저기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신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지프는 바람의 신인 아이오노스와 그리스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시지프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신들의 눈에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하고 특히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언짢은 인간으로 낙인 찍힌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때 올림푸스에서 이제 거주하던 신들 입장에서는 나중 밉상이라는 거죠. 그죠? 미운틀에 박힌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잘하기로 유명한 전략의 신 헤르메스는 태어난 날, 그죠? 뭐 헤르메스니 가능한 얘기죠. 저녁에 강보를 빠져나와 이복형 아폴론이죠.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 떡갈나무 껍질로 소의 발을 감싸고 소의 꼬리에는 쌀의 빗자루를 매달아 땅바닥에 끌리게 함으로써 소의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없앤 거가 되겠죠. 그러고 난 후에 자신이 태어난 동굴 속의 강보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단하게 해설했습니다. 헤르메스의 완전 범죄를 망쳐놓은 인간이 바로 시지프라고 합니다. 아폴론이 자신의 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다니자 시지프스가 가서 고자질을 해버린 겁니다. 아폴론은 헤르메스의 도둑질을 제우스에게 일러바치고 그로 인해 시지프는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눈총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신들의 일에 감히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어줍지 않은 인간이 끼어들어 미움을 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주의의 대상이던 시지프는 결정적인 죄를 짓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제우스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뭐 바람을 많이 피웠죠. 그죠? 시지프는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시지프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신, 그죠? 뭐 비를 얘기하는 강신 아스포스를 시작합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스포스에게 시지프는 자기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 되면 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지프는 그때 코린토스를, 그죠? 뭐 도시국가니까요. 코린토스를 창건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물이 귀해, 그죠? 뭐 하여튼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지프는 코린토스에 있는 산에다가 아스포스에게, 그죠? 산에다가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던 아스포스는 시지프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시지프는 그에게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딸을 납치해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아스포스는 곧 그곳으로 가서 딸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행을 일러바친 자가 시지프스임을
알아낸 제우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죠. 에게 그를 잡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제우스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시프스가 똑똑하니까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걸 미리 예측한 시프스는 타나토스가 오자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돌로 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죄를 더 뭐 그죠? 그러니까 뭐 벌을 더 저기 산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죠? 저승사자가 타나토스가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데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죠? 명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이 사태를 매우 그죠? 그 우려하고 제우스에게 알리고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하게 됩니다. 호전적이고 그죠? 뭐 싸움 잘하는 그죠? 아레스니까 잔인한 아레스에게 맞설 경우에 코레토스가 완전히 그냥 뭐 피바다가 될 그런 뭐 상황이 될 것임을 미리 짐작하고 시프를 순순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프는 또 그죠? 뭐 영리하게 그죠? 교활하게 그 지혜 있게 아내 멜로페에게 자기 부인이죠.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하지 말고 그죠? 광장에 내다보내고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안티고네하고도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뭐죠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뭐 대단히 뭐 성대하게 하여튼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것이 일종의 도리요 예의라는 거죠.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도리일 수도 있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하를 다스리는 하데스에 대한 어떤 그런 뭐죠 일종의 어떤 존경의 표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저승에 간 거죠. 그래서 하게 저승에 간 시시프가 하데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저희 시신을 광장에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수습하여 무사히 저승에 이르게 하는 이제까지의 관습을 무시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명계를 다스리는 당신 하데스죠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이승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내의 죄를 추궁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 며칠 동안 뭐 하여튼 사흘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미를 좀 주십시오. 뭐 우리로 하게 되면 뭐 토끼가 뭐죠 뭐 영국에 갔다가 이제 빠져나온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프의 꾀에 속아 하데스는 그를 이승으로 그래 갔다 와 오케이 대신 올 때 뭐 하여튼 맛있는 것도 갖다 가지고 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프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시프에게는 이승에서의 삶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온 거니까 어떻게 뭐 하여튼 뭐 살아있는 동안 하여튼 뭐죠 못 먹었던 것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다 즐기고 하데스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경고하지만 너 그러면 다시 뭐 더 큰 저기 벌을 받게 돼 뭐 경고하지만 그때마다 시프는 말재주와 임경변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오랫동안 삶의 기쁨이죠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기쁨 그죠 뭐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하고 순종하다고 해도 인간의 신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겠죠. 결국 시프스도 타나토스에게 잡혀 명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명계에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죠?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데스는 명계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가리키며 그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프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아래로 다시 굴러 떨어지게 되죠. 시프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하데스가 바위가 늘 그 꼭대기 위에 있게끔 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그런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뭐 시프는 이제 바위를 산 꼭대기로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서 좀 풀어줄까요? 그죠? 제가 가서 좀 풀어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프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요점만 이제 정리한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같이 읽어본 이 신화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크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시지프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죠? 명민해요. 아주 뭐 기지가 아주 그죠? 뛰어난 인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지프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림 뭐 등등에서 이제 저희 알고 계시다시피 그가 산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바위를 계속 산 정상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는 최소한 어떻게 돼요? 살아 있는 거죠. 물론 죽어서 이제 뭐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사실과 관련하여서 왜 인간에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거는 대단히 힘든 건데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도로죠. 그러니까 거의 쓸데없는 그런 그죠? 그 어떤 노동 일인데 그거 자체가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그 대목. 그게 어쩌면 그 캐미가 이 시푸스 신화, 시푸라고 하는 이 인물에서 그죠? 자기가 자기 어떤 사유를 갖다가 펼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키포인트죠. 이런 걸 갖다가 잡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이 그죠? 저는 캐미의 사상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문학 전공한 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쓴 작품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설명, 뭐 추계 등등에서 보통 입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작가가 이제 그 작품을 쓸 때 그 우리가 작가의 어떤 의도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션. 그 이제 라틴어로는 멘스 아웃도리스 그래가지고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멍다리 때 그 멘털리티고 아웃도리스가 이제 작가란 말인데 그래서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인텐션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그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인터뷰를 할지 무슨 뭐 일기를 할지 하여튼 대담을 할지 이런 데서 나는 그 작품을 쓸 때 이런 의도로 썼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작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작품을 보면서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작가의 그 말이 일종의 해석자,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추구해야 된다고 그럴까? 하여튼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점. 그러니까 일종의 북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이런 의도로 썼는데 내가 그런 의도에 조금 좀 더 가깝게 좀 비슷하게 내가 이 작품을 좀 해석을 됐나? 이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독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비평의 어떤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작가를 이제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우리가 그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올랑마르트라고 하는 이제 문학 이론가 비평가의 얘기인데, 저자의 죽음 또는 작가의 죽음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로서 또는 비평가로서 작품을 대할 때 저자의 그런 어떤 의도를 우리가 상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독자가 어떤 해석의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 너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자가 작품을 쓸 때 무슨 얘기를 했지, 의도는 뭐지, 그러니까 인텐션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딱 쓰여지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해석자, 즉 비평가 독자의 자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같은 거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시험에서는 100점이 만점이죠, 보통.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100점짜리가 있고 그러면 내가 100점에 가깝게 가는 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목표죠. 그죠? 그러니까 뭐 95점을 맞았어, 뭐 80점을 맞았어. 그러면 기준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이만큼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를 우리가 살려두고 저자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 뭐냐면 모든 해석자들이 다 저자의 의도인 100점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머리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좀 그 작품을 잘못 읽었나? 뭐 이렇게 좀 거리가 있네 이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대신 그렇지 않고 100점짜리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 해석이 뭐 그냥 그게 그냥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답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자유가 없는 거니까. 대신 그렇게 되게 되면 해석의 자유, 읽는 자유는 있지만 뭐냐면 내가 읽는 게 잘 읽었어? 혹시 뭐 이 작품을 내가 잘못 읽었을까라고 하는 오독, 정독,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쌤들 저기 그 노래방 많이 가시죠, 그죠? 노래방. 노래방 공간하고 그 다음에 그 가끔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모창대가 있어요. 이미테이션 모창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창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추석 뭐 설 때 뭐 이렇게 TV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뭐랬든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여튼 채워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그 뭐죠 그 모창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방송에서는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상당히 인기리에 방송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비교해가지고 한번 이 저자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학회에서 같이 뭐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맞, 그렇습니다. 뭐냐면, 모창대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 정답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모창대에 나가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뭐 상품이라도 받으려면 원래 가수죠. 원래 가수. 원본이죠.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는데, 원본 가수를 뭐 모델로 놓고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게 나의 어떤 그 임무, 노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노래방 공간은 전혀 틀려요. 그죠? 노래방 공간은 뭐죠? 그냥 그 오리지널 가수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죠? 뭐 노래 그 번호를 입력하고 부르게 되면은 뭐 노래 점수가 나와요. 뭐 95점, 뭐 80점 나옵니다. 근데 뭐 100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 100점이 나왔다고 해서 원본과 똑같은 노래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노래를 해석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공간은 뭐냐면 그 저자의 죽음이 실현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는 묘하게 이 둘이 겹쳐져 있어요. 그죠? 뭐냐면 거기는 이제 원본 오리지널 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창 가수와 같이 경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오리지널이 모창을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모사품은 오리지널을 넘어설 수가 없죠. 물론 요새 이게 이제 뭐죠? 이제 그 AI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뭐죠? 지난번에 뭐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AI와 진짜 가수의 뭐 대결 그래가지고 진짜 가수가 부르는 노래하고 AI가 이제 뭐 부르는 노래, 그림 그린 거 이런 거를 막 비교해서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 더 오리지널이 최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리프로덕션, 이미테이션이 그 정교하고 뭐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리지널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알고 계시는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뮬라크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입장인데 묘하게 히든싱어는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모창 가수들이 그러니까 이미테이션하는 가수들이 뭐죠 그 오리지널 가수를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프로를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시게 되면은 오리지널 가수가 이기는 경우도 막판에 가서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물론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제 호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미 이제 사상 뭐 작품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물론 뭐 이방인을 읽을 때 또는 뭐 패스트를 읽을 때 야미하는 뭐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뭐 전혀 무시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죽이고 야미가 이 작품은 완전히 탯줄을 끊어버렸어라고 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화, 이방인 뭐죠 이런 칼리귤라 오해 등등 야미 작품들을 보실 때 그래도 야미가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좀 참조하고 알고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손에 의해서 이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저자의 어떤 의도, 저자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저자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 비평에서 우리가 모두의 어류, 인터내셔널 팰러시를 해서 저자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저자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이론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바르트조차도 그러니까
저자의 죽음을 선언했던 바르트조차도 나중에는 지가 소설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저자의 리턴, 그러니까 그 로트루인데, 그래서 그 리턴 왔어. 그래서 저자의 귀환을 다시 이제 뭐 선언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자서전도 그렇고 워터픽션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자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좀 이제 문학 연구가 좀 이제 좀 지평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런 뭐 입장인데, 여하튼 저는 까미 경우에는 저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까미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기적인 그 어떤 입장을 그래도 가지고 가는 편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까미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죽음. 까미가 왜 시푸스 신화, 시푸를 자기 몸신으로 삼았지,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등등등등을 이게 그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까미의 어떤 그런 삶을 갖다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미 사상과 문학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길을 그죠. 뭐 어떤 통로를 제시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부탁을 받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한 어떤 그런 접근을 이제 저는 추천하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저만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저의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까미가 이제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까미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전기는 많이 나와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몇 권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2권으로 된 거 번역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까미 탄생 100주년 때 프랑스에서 이제 정통 철학자가 아니고 제야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제야 철학자. 그래서 미셸 옹프레라고 국내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책이 벌써 한 서너 권 뭐 번역되고 저도 지금 그 사람 책을 한 권 번역해서 지금 출판사에 넘긴 게 있는데 이 양반이 까미 평전을 2013년에 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 책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표지가 대부분의 경우는 까미 그러면 되게 우울해요. 바바리 코트가 아니죠. 겨울 코트 회색 그냥 딱 기 노를 세우고 담배 꽁초 물고 있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잘 나온 그런 사진이 까미의 전형적인 인상입니다. 이미지예요. 그죠? 근데 이 평전 지금 말씀드린 평전은 까미가 좋아가지고 바짝 굉장히 어떤 기쁨이죠. 어떤 그런 삶의 환희에 그냥 넘쳐가지고 팍 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평전 작가죠. 미셸 옹프레가 그 평전을 쓰면서 그러니까 까미 탄생 100주년 때 쓴 거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걸 쓰면서 왜 그런 사진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책을 봤더니 까미가 니체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예요. 자기한테는.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까미는 죽음을 극복한 철학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까미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거의 트라우마죠. 거의 뭐죠? 그냥 시푸스의 바위처럼 까미가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 그래서 까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최고 인생의 목표고 어느 정도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어떤 사진을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 대한 서평이 재밌는데, 그죠? 서평이 재밌는데, 소로원에 이제 있는 이제 20세기 불문학 선생님이 장 이브 게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르트르 까미 다 이제 논문 취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서평을 쓰시게 계세요. 까미 전공자인데, 물론 미셸 옹프레는 까미 전공자가 아니야. 까미 전공자가 이 평전을 읽고 서평을 쓴 거예요. 뭐냐? 까미를 이해하려고 까미를 우리가 이제 불어나 파베르인데 까미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까미를 엿보인 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미를 너무 칭찬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같은 전문가한테는 좀 부담이 된 책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까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까미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떤 저항, 반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평전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이제 나중에 소개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데요.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길이 이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게 되면 까미의 어떤 그런 작품들 또는 사상들을 그래도 접근하는데 하나의 어떤 통로죠. 그러니까 아리아드의 시를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첩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유용한 그런 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까미와 관련된 그 주변 풍경들을 갖다가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까미의 작품은 데이터상으로 죽음으로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요새는 뭐 빅데이터 시대니까 까미 작품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그 PDF로 떠가지고 복사를 해서 아마 데이터를 내게 되면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선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르트르가 이제 타자와 관련해서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한 학자가 컴퓨터가 없을 때 다 그냥 막 손으로 세가지고 수기로 세가지고 시선에 관한 표현이 거의 10,0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까미 작품을 다 전집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죽음, 뭐 노화, 뭐 등등 뭐 하여튼 뭐 그런 죽음과 관련된 어떤 어휘를 주고 그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새는 이게 유행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툴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좀 쉽게 좀 이제 뭐죠? 우리가 갖게끔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뭐 그 일본도 그렇고 요새 이제 뭐 세계 비교문화학회랄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사실 석사 논문에서 이직가리를 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석사 논문에서 사르트르 단편집 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벽에 단편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마지막 단편은 중편처럼 긴데 그러니까 이 단편집 5편이 이제 실려 있는 단편집인데 사르트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저자 유도인데 나는 다른 단편도 있는데 이 5개 단편만을 여기다 실겠다 이거예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단편집에 들어갈 그 어떤 이제 그 작품들의 어떤 그 이제 종류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순서를 고집한 거예요. 나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실었는데 나중에 뭐 어떤 개정판을 내면서도 나는 이 순서를 지켜. 그러니까 이 5개 단편만 싣고 또 순서도 이렇게 지켜. 물론 그 순서가 연도 뭐 이렇게 출판된 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발표했던 연도가 아니고 집필된 순서가 아니라 하여튼 지가 어떤 의도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왜 이 단편들을 이 순서대로 꼭 이 단편만을 실으려고 했었지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연구자들이 이제 서사 뭐 등등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또 PDF 이게 뭐 안 되니까 손으로 수기로 다 해가지고 단편집에 보니까 시선에 관한 표현이 많더라고요. 눈, 뭐 보다, 뭐 주시하다, 뭐 등등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분석을 해서 그때 그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만약의 경우 그 미국의 학자처럼 사르트르 전체 철학서 작품들 다 뭐 했더니 뭐 시선이 10,000개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엄청난 데이터죠.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까미 같은 경우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아마도 뭐 그것 이상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갖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불문하게 거의 지금 요새 거의 하여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까미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워낙 업적이 대단하신 연구자가 계시면 그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던적인 사회에서 중심이 딱 있어버리게 되면 밑에서 잔가지들이 풀들이 모자라. 그죠? 그래서 이제 까미 이제 어떤 그 연구 국내 계보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그 밑에 후학들이 다 포기야. 까미는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봐도 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깨미를 전공하신 분이 딱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깨미가 거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뭐 깨미는 다 알아. 연구가 다 됐어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하여튼 만약에 어떤 뭐 제자 후배가 있어가지고 깨미 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제를 줄 것 같아요. 죽음을 한번 해봐. 대신 방법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패스트입니다. 그죠? 저는 뭐 그 요새 뭐 코로나 뭐 19 그다음에 뭐 팬데믹 그래가지고 이 제가 뭐 패스트를 뭐 번역도 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래서 의외로 많이 불려다녔어요. 뭐 작년 올해 그래서 뭐 도서관 이런 데서 뭐 특강을 많이 하고 여기 그 우리 철학 아카데미스도 이제 그 아까 포럼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무척에 사람이 많이 죽어. 요새 뭐 그러잖아요.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요새 인도 뭐 얼마 전에 이태리가 프랑스 할 것 없이 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데 그 패스트가 무섭습니다. 일으키기가 겁나요. 그냥 일단 죽음 어찌 보게 되면 언짢아요. 그죠? 물론 그만큼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죽음을 많이 이제 그 작품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 있겠죠. 리얼리스틱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감히 그 작품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 개인적인 선호도인데 칼리귤라. 칼리귤라는 아시다시피 그 로마의 좀 폭군 중의 폭군이죠. 그래서 이제 작품 내용이 이게 이제 가끔 국내에서도 그 연극 무대에 상演되는데 칼리귤라는 뭐냐면 그 자기 누이 동생 드루실라 예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여동생이 어떻게 그냥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칼리귤라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폭군이 되는데 뭐냐면 그냥 뭐 신하 뭐 갖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너 갖다가 죽여. 그 다음에 뭐 신하 부인 갖다가 그냥 막 능욕에 죽여 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거의 반복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너 왜 그래? 미쳤어?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칼리귤라의 어떤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거의 이제 불가피하게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또 그 뭐죠 그 좋아했던 하여튼 드루실라가 죽었는데 나는 막 미쳐버리겠는데 보통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제 신하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 네 이름에도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태평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래? 너희들도 머지않아 죽을 거야. 죽음이 너희들한테 가까이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이제 뭐 칼리귤라가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죠. 뭐라고 당기죠. 뭐 자기 아들이 뭐 돈 벌어 갔다가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돼? 그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누구죠? 그 누이 동생하고 모르고 그냥 갔다가 강에다가 이제 빠뜨려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보시게 되면은 죽음을 통해서 그 작품이 이제 배치되고 구조화되어 있죠. 첫 번째 아시다시피 엄마 자연사 죽음입니다. 자연사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되죠? 아랍인에 대한 사례가 되겠죠. 중간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뭐 록소가 이제 그 사형 뭔들을 받고 그 이제 이슬의 어떤 그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죽음을 놓고 그 처음과 중간과 그 마지막이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암의 작품에는 죽음이 뭐 그런 표현을 쓰자면 뭐 그런데 죽음의 거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암이는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답은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암의 개인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암의 어떤 그런 바이오그래피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인간한테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한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겠죠. 물론 뭐 가장 빨리 죽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하루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많은 뭐 오래 그죠? 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를 이어서 이제 뭐 진화되고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생물체한테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의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 그러면 그 철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그렇고 죽음만을 따로 그죠? 철학에서 죽음을 묻다. 선생님 저기 내년에 우리 인문 아카데미 그 주제는 그걸 하시죠. 그죠? 죽음이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코로나 19하고도 관련되어서 하여튼 죽음은 저는 거의 보편성을 가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미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그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주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사를 보게 되면 야미는 일단 죽음과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전쟁에서 이제. 그다음에 자기 집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가난했죠.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야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가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젊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의 무렵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폐결핵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폐결핵 가끔 이제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패스트 강의를 하면서 팬데믹 시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문명사, 질병사를 쭉 봤더니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로 봐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병이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거의 누적 인원이 10억 명이 넘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폐결핵이 그렇게 이제 무섭은 그런 건데, 야미 같은 경우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일단 각혈 등등해서 내가 언제 죽을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쟤들은 어떠세요? 거의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야미가 이제 특히 폐결핵으로 인해서 야미 어떤 이제 처음에 목표는 교수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교수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위를 받고 임용이 아니라 일단 거기는 이제 그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다가 이 폐결핵을 앓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병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미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기자로 이렇게 이제 그 직업을 달리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래서 야미한테는 이제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갖다 바꾸게 된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특히 뭐냐면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사람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자주 하는 거짓말이 노인분들의 그죠? 우리 저도 노인이라고 하는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세상 따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가장 자주 하는 그런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되거든요. 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한테는 뭐냐면 과거도 의미가 없고 특히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